자, 오늘은 비유관 강화에 대해서 이제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영어로는 Non-Contingent Reinforcement, NCR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이름에서 이제 알 수 있는 것은 그 유관성을 좀 무시하는, 브레이킹하는, 유관성을 깨는 그런 종류의 강화라는 뜻이고, 뭐 결국에는 이제 행동을 증가시키는데 사용할 수 있는 어떤 중재 전략이다. 우리가 원하는 행동이죠. 긍정적인 행동을 강화시킬 수 있는. 근데 많은 경우에 사실 비유관 강화는 이제 어려운 행동, 문제 행동 또는 도전 행동을 낮추는 데서 어떤 선행 중재로서 사용되는 이 중재 전략입니다. 그래서 긍정 행동을 올리고 또 어려운 행동을 좀 낮추는데 사용할 수 있는 강화입니다. 정말 학교에서나 이제 특히 그 우리 대상자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 비유관 강화에 대해 좀 익숙해지고 많이 사용하면은 어려운 행동을 많이 줄일 수가 있어서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것도 의미가 있겠습니다. 비유관 강화의 정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비유관 강화는요. 자, 강화적 특성을 가졌다고 알려져 있는 자극이 학습자의 행동과는 독립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이 유관성을 이제 브레이킹, 깨는 거죠. 고정 시간 또는 변동 시간 스케줄에 의해서 제공되는 선행 중재의 방식의 일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비유관 강화 하나만으로는 사실 이 어려운 행동을 떨어뜨리고 긍정 행동을 계속적으로 이렇게 유지해 나가는 게 쉽지 않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 중재로서 소거 전략과 함께 사용이 됐을 때 좀 더 유의미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라고 합니다. 자, 어, 긍정행동 지원, 그러니까 예방 차원의 어떤 행동 지원 부분에서 우리가 이 동기 조작을 통해서 문제 행동의 출현 자체를 낮추고 예방 차원으로 접근하는 이 선행 중재라고 한다면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먼저 고확률 요구 연쇄,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고확률 요구 연쇄, 그러니까 어 이제 그 대상자가 익숙하게 할 수 있는 것, 크게 힘들이지 않고 할 수 있는 것들, 자, 몇 가지를 제시를 합니다. 세 가지 정도 제시하고요.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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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출현율이 좀 낮은, 좀 어려운 행동을 마지막에 제시함으로 해서 앞서서 이 행동의 모멘텀을 형성을 하고 좀 어려운 행동이 유발되는데 도움이 되는 고확률 요구 연쇄 되겠습니다. 기능적 의사소통, 이것도 이제 우리 지난 시간에 얘기했었는데요. 이제 문제 행동, 어려운 행동을 하는 대신 그 기능에 만족할 만한 의사소통을 했을 경우에 그 필요한 그 기능을 충족시켰기 때문에 강화가 될 수 있는 이제 그런 종류의 의사소통 훈련, 기능적 의사소통, 그리고 비유관 강화 오늘 하는 거, 그리고 프리맥의 원리, 프리맥의 원리에 대해서도 우리 한번 얘기했었는데요. 이제 그 활동 안에서 뭐 특정한 강화물을 찾기가 좀 어려운 경우에 자, 그 대상자가 조금 꺼려하는, 좀 어려워하는 활동이 있다. 이제 그러더라도 이제 그거 먼저 하고 나서 대상자가 좋아하는, 선호하는 또는 대상자가 쉽게 할 수 있는 것들을 이렇게 구조적으로 연결해서 자, 먼저 요거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요거 하자. 이런 이제 언어적인 부분들도 우리 얘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자, 자, 돌아가서 이제 예방 차원의 선행 중재로서 고확률 요구 연쇄, 기능적 의사소통 훈련, 비유관 강화, 프리맥의 원리는 가장 많이 쓰이는 행동 중재의 그 긍정 행동 지원으로서의 행동 중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비유관 강화는 세 가지 절차가 있는데요. 음, 정적 강화, 그러니까 음, 어떤 자극을 제시를 함으로써 행동을 강화시키는 거죠. 부적 강화는 자극을 빼냄으로써, 보통은 이제 혐오 자극과 연결이 되는 자극을 빼냄으로써 강화시켜 주는 거. 그리고 자동적 강화는 우리 대상자가 이제 추구하고 있는 이 행동의 기능이 감각 추구였다고 봤을 때 요거를 추구할 수 있도록 이제 상시적으로 요게 이제 요게 그 액세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정을 한다는 뜻입니다. 정적 강화, 부적 강화 또는 자동적 강화 요 세 가지 절차로 나눌 수 있고 오늘 이제 수업을 통해서는 요 세 가지에 해당하는 어떤 선행 연구를 통해서 어떻게 요게 실제로 효과성이 있고 또 유지가 어 요것도 이제 시행이 중재가 시행이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그런 어, 그 내용들이 이제 뒤에 나올 거고요. 자,
첫 번째가 이제 그 정적 강화를 이용한 비유관 강화라고 했는데, 자, 그거는 이제 일단은 이제 그 여기 밑에 그 그림을 보시면 시각의 흐름이 쭉 나와 있죠. 그렇죠. 시간의 흐름. 자, 시간이 쭉 흘러가는데 이 시간과 관련된 거, 시간이 흘러가는 과정에서 분명히 이 대상자의 행동 중에서 이제 어떤 행동들이 발생하는 지점이 있을 겁니다. 뭐 관심을 받기 위해서 얼굴을 긁는다. 이 대상자는 이런 행동이 있네요. 그죠? 자, 이 그 얼굴 긁는 행동에 이제 기능 평가를 실시를 했더니 이 행동은 관심을 받기 위해서다. 이제 관심이라는 이 감화적인 요소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이 행동이 계속적으로 출현하는 거다. 자, 그러면은 요게 이제 얼마나 자주 일어나는지, 어떤 횟수로 일어나는지를 이제 좀 가늠을 해서 자, 이 행동이 일어나기 전에 강화적 요소를 이 행동과 관계없이 일정하게 주기적으로 좀 풍부하게 제공한다. 그래서 도전 행동의 동기를 좀 줄이고 동기 조작이 일어나는 남으로써 행동이 감소되는 그런 효과를 본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행동이 일어나는 어떤 빈도, 이제 이런 가늠이 기초선이 가늠이 되면 자, 자, 비유관 강화로서 이제 관심받기가 기능이라고 이제 얘기를 했으니까 관심을 그 전에 주는 거죠. 자, 만약에 자, 이 대상자가 관심을 받았다라고 할게요. 이렇게 행동과는 무관하게 주어진 이 관심 덕분에 충분히 이제 즐거운 거죠. 관심을 받았으니까. 그렇다면 이 얼굴을 긁는 행동은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그 행동과 관계없이 비유관적으로 강화적인 요소들을 계속적으로 풍부하게 제공한다. 자, 그러면 그럴수록 문제 행동은 나타날 그러니까 필요가 없게 된다. 이 동기 조작을 의미합니다. 자, 부적 강화도 이제 비슷하게 좀 또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부적 강화도 이제 대상자의 행동이 예를 들어서 던지기 행동이라고 할게요. 뭔가 이렇게 과제를 던져버리는 겁니다. 기능 평가를 했더니 과제 회피더라. 그죠? 뭔가 하기 싫은 거죠. 과제와 활동이 어렵거나 어떤 이유에 의해서 하기 싫을 경우에 이런 행동이 나타나는데, 자, 기초선을 좀 찾는다라는 의미는 뭐 얼마나 자주 일어나느냐, 뭐 언제, 어디에서 얼마나 자주 일어나느냐, 이런 과정을, 기초선을 잡는 과정을 거쳐서 이 혐오 자극이 그러니까 이 대상자에게는 혐오 자극일 수 있어요. 이 과제나 활동들이 이 혐오 자극을 좀 비유관적으로 벗어날 수 있도록 선 중재를 설계하는 과정이 부적 강화를 이용한 비유관 강화고, 그래서 좀 이 과제나 활동 장소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좀 자주자주 벗어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거예요. 기회를. 자, 예를 들면 과제를 좀 이렇게 하다가 과제를 좀 하다가, 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분명히 과제 회피로서의 행동이 나타날 것이라는 그 기초선이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자, 쉬자, 다 했다. 이제 이렇게 뭐 음성적으로 얘기할 수 있고, 아니면 타이머를 사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 처음부터 이제 뭐, 문제를 10개를 줬다 하더라도 한 5개 정도만 했어도 쉬자라고 이제 이렇게 시그널을 주는 거죠. 자, 이렇게 과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비유관 강화를 함으로써 과제에 집중하는 행동을 올리는 거죠. 자, 그리고 좀 이렇게 자주 쉬는 시간을 가짐으로 해서 실제로 다시 과제에 돌아왔다 하더라도 과제 회피하는 이 행동, 회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던지는 행동은 감소할 수밖에 없다. 이 행동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더 자주 일어나니까. 자, 요거랑 이제 비슷한 게 저희가 이제 기능적 의사소통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기능적 의사소통이 잘 이루어져서 대상자 스스로가 그 상황에서 좀 본인이 이 혐오 자극이다, 어렵다라고 생각되는 이 활동이나 자극 안에서 스스로 뭐 도움을 요청하거나 뭐 쉼을 요구를 한다면 또 들어주고 그렇다면 뭐 문제 행동으로서의 뭐 던지기 행동은 일어나지 않을 수 있다. 자, 요렇게 접근하는 게 비유관 강화, 문제 행동을 떨어뜨리고 긍정 행동을 계속적으로 지원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자동 강화는 이 앞서서 잠시 이제 말씀을 드렸듯이 이 이 대상자의 행동이 어, 어떤 자기 강화적인 요소들이 크다라고 했을 때 이제 그거와 상응할 만한 그 자동 강화가 이제 될 만한 그런 요소들을 좀 대체할 만한 것들을 자주자주 풍부하게 제시를 함으로써 굳이 그렇게 이제 문제 행동을 일으킬 필요가 없게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뭐 이제 좋은 예로는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친구들 중에서 대상자들 중에서
좀 심심하거나 그러면 이제 침을 뱉어서 침을 가지고 이렇게 노는 행동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자, 침을 가지고 놀면 물론 위생적으로도 그렇고 어려운 부분이 많아요. 그죠? 사회적으로도 용인되는 행동은 아니기 때문에. 자, 요 행동의 이제 기능이 관심일 수도 있고 또는 무언가를 회피하기 위할 수도 있고, 그런데 그 와중에 어떤 스스로가 어떤 감각적인 그 자극을 추구하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다라는 그런 가설이 설정이 된다면, 요때 이제 자동 강화를 이용해서 비유관 강화가 가능하다. 요걸 이제 실시를 한다면 이제 항상 손에 이제 뭐 요거와 상응할 만한 어, 물놀이를 자주 한 번씩 할 수 있도록 해준다거나, 아니면 뭐 찰흙이나 찰흙놀이나, 아니면 이렇게 액체 괴물 같은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침을 가지고 놀 필요가 없게, 그죠?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그런 문제 행동, 침을 가지고 노는 행동은 문제 행동으로 보는데 어려운 행동이라고 보죠. 자, 그러면 요거의 기능을 이제 충족할 만한 조금 대체 행동을 계속적으로 이제 할 기회를 준다. 그러므로 인해서 침을 가지고 놀 필요가 없게 동기 조작을 하는 거죠. 자, 요거를 자동 강화를 이용한 비유관 강화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좀 이따 처음에 우리가 대략적인 요 그 세 가지 종류의 비유관 강화의 절차에 대해서 봤으면, 여기서는 지금 조금 더 구체적으로 각각의 강화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적 강화를 이용한 비유관 강화. 자, 정적 강화는 특정 강화제를 얻어서 행동의 빈도가 증가하는 과정을 이야기한다. 자, 이걸 어떻게 비유관 강화에 적용했냐면, 이 사회적 관심 같은 특정 강화제를 정해진 스케줄에 기반해서 계속적으로 제공하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예를 들면 9살 준수가 있는데, 이 준수라는 친구가 이 수업 시간에 자리에서 일어나서 큰 소리로 이렇게 말을 하는 등의 행동을 자주 한다고 해요. 자, 이 행동에 이제 이게 어려운 행동, 문제 행동이라고 봤을 때, 자, 이 행동을 일단 접근하기 전에는 항상 기능 평가가 우선시 돼야 됩니다. 이걸 간접 평가를 하든 직접 평가를 하든, 자, 이 기능 평가를 통해서 행동의 가설적인 기능이 무엇이냐. 자, 그런데 이제 팀이 생각하기에 주된 행동의 기능이 관심 유도다. 관심을 받고 싶어서 그렇구나. 그죠? 이 수업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서 큰 소리로 말하면 분명히 선생님이 꾸중을 할 거예요. 그죠? 이게 관심 유도를 원하는 거죠. 이 관심 유도 때문에 이 행동은 계속적으로 이제 유지가 되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체인을 끊기 위해서 내가 소리를 내고 큰 소리로 말을 하고, 자, 교사가 관심을 주는 요 상관관계를 깨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자, 그 전에 이 어려운 행동이 일어나기 그 전에 이미 주기적으로 풍부하게 관심을 준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교사가 5분에 한 번씩, 본인 생각하기에 약 5분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게 고정된 시간이라고 하는 게 특히 학교 현장에서는 제대로 이렇게 딱 맞추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아동들도 있고 여러 가지 생각할 부분들, 이렇게 고려해야 될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약 5분이라고 할게요. 변동 시간으로서. 자, 5분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이 아동과 대상자와 눈 마주침을 하고 미소를 지어서 잘하고 있는 걸 좀 알려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아동은 굳이 이 문제 행동을 통해서 관심을 받고자 하는 행동에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동기 조작을 통해서 행동을 떨어뜨리는 겁니다. 자, 연구 사례에 대해서, 이제 기존에 있었던 연구 사례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자, 요거는 2000년도에 이제 자바라는 그 행동 분석 학회지에 게재가 된 연구 사례인데, 어, 아무래도 지금 연구 논문을 쓰신 분들 이름을 보니까 굉장히 유명하신 분들이 쓴 논문이네요. 굉장히 유명한 분들이십니다. 이 첫 번째 이 강성우 또는 강선우 이분은 실제로 어, BACB 보드, 그러니까 BCBA 그 자격을 관리하는 보드인 BACB의 뭐 회장을 하신 적이 있으신 분이기도 하고 한국 분이신 것 같은데, 이분도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고, 이와타라는 분은 또한 이제 뭐 일본계 미국인이신데, 또 이분은 기능 분석에 관해서는 또 이 분야에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이제 이름이 알려진 딜리언도 마찬가지고요.
자, 요게 연구 사례를 보면서 한번 비유관 강화가 어떻게 효과가 있었고 어떻게 적용이 됐는지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자, 요 내용은요, 성인을 대상으로 한 내용입니다. 자, 성인 주거시설에서 거주 중인 3인의 대상자를 선정을 했어요. 지적장애 진단을 가지고 있으신 분이네요. 뭐 이름이 나와 있는데 뭐 줄리아, 뭐 리사, 그리고 낸시라는 분인데 한 40대, 20대도 계시고요. 자, 이분들은 지금 공통적으로 어려운 행동이 피부를 긁는 행동, 손을 이렇게 물어 뜯는 행동, 자해고 또 몸을 때리는 행동. 결국에는 이제 자해를 가지고 있는 3인의 성인 대상자였습니다. 자, 행동의 topography.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 양상이 그렇다고 한다. 자해라고 한다. 하지만 이분들이 이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 이 기능을 파악했을 때는 줄리아의 경우에는 관심이고 리사의 경우에는 이 tangible, 이렇게 실제적인 구체적으로 먹을 걸 좀 얻기 위해서 앞에 분이 관심이라면 관심 얻기, 이 리사라는 분은 먹을 것 때문에 좀 그러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낸시도 관심을 이제 얻고자 하는 어떤 사회적인 강화물인 관심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그 백그라운드고, 자, 기능 분석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얘기를 드리는데, 이제 functional analysis.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은 자해라는 행동 비슷하단 말이에요. 그죠? 뭐 피부 긁든 손을 물어 뜯든 몸을 때리든. 하지만 이것들을 접근을 할 때는 기능에 기반해서 function based treatment, 기능에 기반한 치료기 때문에 기능 분석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자, 기능 분석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면, 자, 기능 분석은 아무래도 조금 이제 그뭐 경험치가 있으신 전문가들이 하는 것도 맞고요. 이분들이 최대한으로 자극이 통제된 환경에서 각각의 대상자들을 이 짧은 시간 안에 이 페이즈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관찰을 하시고 이제 실험적으로 조금 이제 접근을 하시는 거죠. 언론, 근데 혼자 놔두는 거예요. 요때 사실 언론 페이즈에서 행동이 굉장히 어, 증가했다라고 한다면 감각에 관련된 그런 행동의 가능성이 있는 거고, 또 다른 페이즈, 어떤 구간에서는 자, 어려운 행동이 나타나면, 문제 행동이 나타나면 곧바로 관심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행동이 증가를 하는지를 보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행동은 관심을 통해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본다. 자, 플레이는 아무래도 이제 그 좋아하는 놀잇감을 가지고 노는 그 상황일 거고, 디맨드는 이제 요구를 했을 때 욕을 했는데 어려운 행동이 나타났어요. 그러면은 그 요구를 바로 철회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어, 행동의 추이가 올라가는지 내려가는지 요거를 봤을 때, 아, 요 어려운 행동은 그 과제 회피나 요런 것들 때문에 유지되고 있구나. 요렇게 이제 가설적인 기능을 판단할 수 있겠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텐저블은 이제 먹을 거, 장난감, 실제로 이제 뭔가 손에 쥘 만한 것들이죠. 그거를 원해서 이런 행동이 유발이 되는 거냐. 도대체 이 행동은 왜 어떤 행동 강화적 인자를 통해서 유지되고 있는지를 밝혀내는 게 기능 분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줄리아, 리사, 낸시 이 세 그 대상자의 경우인데 이제 그래프를 봤을 때는 그래프가 좀 위쪽에 있는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러니까 1분당 이 자해 행동이 얼마나 자주 발생할지 1분당 그 횟수를 지금 측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프 중에서 가장 윗선에 있는 것들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어요. 그래서 줄리아의 경우에는 attention, 그러니까 관심을 받기 위해서 이 행동이 계속적으로 높은 수치를 유지하고 있다. 리사의 경우에는 tangible,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그리고 낸시의 경우에는 이분도 마찬가지로 관심이라는 이 강화적인 요소를 이제 얻기 위해서 이 행동이 계속 강화되고 있고 유지되고 있다라고 이제 잠정적으로 판단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요거를 기반으로 해서 자, 우리가 그러면은 어떻게 비유관 강화를 이용해서 이제 행동을 중지해 나가는지 다음 슬라이드 보실게요. 자, 중재 방법은 이제 뭐 이게 관심이든 무언가를 얻기 위한 것이든 굉장히 이 자해 행동은 가장 어려운 행동 중에 하나입니다.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대상자들을 고정 시간, 픽스 타임이에요. FT라고 이제 하고 고정 시간마다 관심이나 약간의 음식을 제공하는 거죠. 왜 관심이나 약간의 음식을 제공하냐면 기능 평가를 통해서 지금 이 세 분의 주된
그 가설적인 기능이 관심과 사실 음식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관심과 음식을 30초마다 한 번씩 또는 뭐 10초마다 한 번씩 시간에 근거해서 이렇게 제공을 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점진적으로 이 고정 시간을 늘려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10초마다 한 번씩 관심을 줘요. 자, 그리고 10초마다 한 번씩 먹을 거를 이제 드렸는데 요거를 나중에는 20초마다 한 번씩, 나중에 30초마다 한 번씩, 요건 나중에 고정 시간을 늘려가겠죠. 자, 중재 결과는 이제 무언가 지금 자극이 들어간 거, 관심도 자극이 들어간 거고, 음식물도 자극이 들어간 거기 때문에 정적 강화죠. 정적 강화, 비유관 강화는 자해 행동과 자해 행동의 어떤 중재, 특히 관심 요구 또는 이제 그 무언가를 그러니까 먹는 것을 요구하기 위한 요 자해 행동, 요 행동 중재 효과적으로 작용됐다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프를 보면 줄리아, 리사, 낸시의 그래프를 볼게요. 처음에 기초선에서는 이 행동이 굉장히 높았다, 그죠? 1분간 자기 자신을 뭐 때리거나 꼬집거나 했던 행동들이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는데 1분간 15회면 굉장히 많은 횟수입니다. 위험할 수 있죠. 자, 그런데 자, 일단 그 처치가 시작이 되면서 중재가 시작되면서 그 순간부터 15초마다 한 번씩 5초마다 한 번씩 그뭐 관심이나 음식을 계속적으로 제공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요 시간대는 계속 고정적으로 놔두고 그 행동의 빈도를 다시 한번 이제 체크를 해보는 거죠. 그랬더니 행동의 빈도가 확 떨어졌다는 거예요. 자, 풍부하게 그 어떤 그 강화적인 요소들을 미리 제공을 해버리면 내가 굳이 그 문제 행동을 통해서 이 강화 요소들을 내가 얻으려고 할 필요가 없다. 우리 행동이 기능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자, 이 그래프만 봐도 행동에 큰 변화가 있었던 것을 알 수 있겠죠. 자, 좀 어려운 거는 뭐냐면, 음, 나중에도 이제 한번 얘기를 하겠지만, 이렇게 이제 어떤 선행 중재로서 비유관 강화를 했을 때 분명히 어려운 행동에 도움이 되는 것은 맞지만, 자, 나중에 어느 포인트에서는 후속 결과로 나타났을 때, 후속 결과적으로 이 행동이 나타났을 때, 소고의 전략이 조금 들어가 줘야 된다는 겁니다. 뭐, 그게 뭐, 의도적으로 이렇게 모른 척 한다던가, 아니면 뭐 기다리기를 좀 연습을 한다던가, 이런 소거 전략들이 후속 결과적으로 좀 들어가 줘야 이 중재 전략이 조금 더 정확하게 효과성을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정적 강화를 이용한 비유관 강화의 어떤 사례를 통해서 한번 봤고, 자, 그 다음에 부적 강화를 이용한 비유관 강화입니다. 자, 부적 강화라고 하면 우리 앞서서 이제 부적 강화라는 말, 불쾌한 상황 또는 혐오적인 상황, 이런 것들을 피하기 위한 행동이었습니다. 상대적인 거라고 했어요. 우리에게 불쾌한 상황, 혐오적인 상황이 아닐 수도 있지만 이 대상자에게는 그럴 수 있는 거죠. 굉장히 개별화되어 있고 상대적인 개념이다. 자, 순우라는 친구가 이제 과제가 싫은 거죠. 그리고 활동하기도 싫어요. 그러면은 이게 이제 제시되면은 머리가 아프다고 하면서 보건실로 가는 행동이 있는데 이렇게 가는 횟수가 굉장히 높은 거예요. 자, 이 행동의 기능은 도피 또는 탈출인데 자, 교사는 수업 중에 15분마다 5분씩 쉬는 시간을 제공해서 좀 주기적으로 과제와 활동으로부터 도피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굳이 보건실에 가겠다라고 이제 손을 들고 얘기하기 전에 이미, 자, 우리, 어, 그, 긍정적인 행동, 그 선행 상황에서 좀 이렇게 자주 쉴 수 있는 상황을 제공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아프다는 핑계로 보건실로 가는 행동이 감소되었다. 물론 여기에서도 이제 꼭 체크를 해봐야 될 것이 일단 과제가 시작되고 얼마 만에 보건실로 가겠다라는 행동이 보이는지도 좀 이렇게 어 며칠 뭐 또는 몇 주간에 이렇게 주선을 잡을 필요가 있겠죠. 일단 이제 수업이 시작이 되고 나서 뭐 한 20분쯤 지나면은 이제 더 이상 못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는 뭐 보건실을 가겠다는 행동이 계속 보인다. 이거 평균 20분이라고 한다면 20분 안쪽에서 15분마다 5분씩은 굉장히 좋은 중재 전략이 되겠습니다. 자, 부적 강화를 이용한 비유관 강화의 절차를 한번 더 살펴볼 건데 이번에도 이제 연구 논문을 한번 보려고 해요. 자, 요거는 2003년도에 마찬가지로 자바에 실렸던 연구 논문인데
음, 자, 내용을 한번 볼게요. 여기서는 이제 스펙트럼에 있는 대상입니다. 앤디와 존이라는 친구인데 이 친구들의 행동 유형은 자,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 토포그래피라고 했었죠. 토포그래피. 과제를 막 두드려요. 잡고 던지고 밀고 펜으로 막 자료에 낙서하고 테이블 두드리고 밀고 말로 거부하고 이제 뭔가 이렇게 활동이나 과제가 주어졌을 때 요런 거 요 행동을 요 과제에 대해서 어, 굉장히 좀 그냥 공격적인 그런 행동 양상이 있는데 겉으로 드러난 행동은 이런데 일단 먼저 기능을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죠? 자, 기능을 파악을 하는데 그 기능이 과제를 회피하기 위해서, 관심 받기 위해서도 아니고, 텐저블, 뭔가 이렇게 손에 쥐거나 먹거나 이런 부분이 아니라 관심 때문에, 과제를 회피하고 싶어서 그런 것이다. 라는 가설적인 기능이 이제 나왔다라고 한다면, 자, 이렇게 한번 접근을 해보자 하는 거죠. 고정 시간마다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fixed time 고정 시간마다 쉬는 시간을 제공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 5분마다 한 번씩이었고 뭐 10초마다 한 번씩 제공했으면 요거는 점진적으로 늘려나가는 게 당연히 처치 상황에서는 이제 그런 거겠죠. 그래프를 보시면 오른쪽에 베이스라인에서 지금 이제 여기 특이한 거는 베이스라인 기초선에서도 그래프가 두 개인데 굉장히 높아요, 사실은. problem behavior per minute. 그러니까 1분 안에 이 문제 행동, 1분 안에 이 어려운 행동이 몇 회나 발생을 했느냐. 1분이라는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서도 지금 뭐 2회, 뭐 4회, 5회, 7회 굉장히 높은 수준의 어려운 행동들이 계속 이제 보이고 있는데 자, 여기에서는 혹시 이 테라피스트, 그러니까 치료사 또는 교사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겠느냐. 혹시 이 사람의 이 어, 교수를 담당하는 이 사람에 의한 행동인지 아닌지를 분간해내기 위해서 치료사 1, 치료사 2를 따로 설정을 해서 기초선을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치료사가 어, 그 교수 상황을 통제하고 있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이 정도로 지금 높았고 치료사 2, 두 번째 치료사가 교수 상황을 통제하고 있는데도 또 굉장히 높은 수준의 어려운 행동이 발생을 했다. 이렇게 이제 기초선을 이제 잡으면서 정확하게 이거는 뭐 그 교수자 때문이 아니다라는 거를 좀 이렇게 분간해내는 이런 작업을 했네요. 자, 처치 영역, 트리트먼트에서는 자, 비유관 강화를 사용을 할 건 해서 어, 몇 초마다 한 번씩 자, 그렇게 이제 쉴 수 있도록 그렇게 세팅을 해놓은 것 같습니다. 쉬는 시간을 제공을 하는 거죠. 자, 그랬더니 처음에는 그래도 좀 높은 수준으로 유지가 되다가 또 어느 순간이 됐을 때, 자, 뚝 떨어지는 행동의 그 횟수가 이제 이렇게 많이 향상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주 이제 좀 장시간에 걸쳐서 이 두 대상자의 어떤 그 데이터를 분석을 했을 때 부적 강화, 비유관 강화가 부적 강화를 기반으로 하는 이 비유관 강화라는 이 중재가 이 문제 행동 중재에 효과적으로 작용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자동적 강화. 자동적 강화는 외부 자극이 없어요. 뭐 이게 과제도 아니고 이것이 뭐 관심 얻기 이런 것들이 아니라 스스로 이 행동을 함으로 해서 얻는 강화. 자동적 강화인데 이 NCR, 비유관 강화에서 이걸 어떻게 적용을 할 거냐면, 문제 행동이 제공하고 있던 이 자동적 보상의 필요성을 특정 자극을 수시로 제공해서 문제 행동을 감소시킨다. 이 어려운 행동을 감소시키는 절차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영이가 있는 친구 이름이 보영이에요. 좀 심심하거나 무료하거나 무언가에 집중하면은 아무래도, 음, 집중할 때 엄지손가락을 이렇게 좀 빠는 그런 행동이 있다고 합니다. 아주 어릴 적에는 이 행동이 이제 있어도 크게 문제시 되지 않다가 나이가 들면서 보통은 이런 행동을 하지 않아도 스스로 자기 조절이 되고 어떤 어, 그 과제 자체에서 이제 강화를 받기 때문에 자동적 강화를 받기 때문에 뭐 즐거움이나 이런 거죠. 받기 때문에 뭐 손가락을 빠는 행동은 아주 어릴 때 다 소거되는 것이 보통인데 이 아동은 계속적으로 이 행동을 보이고 있다. 이 행동의 기능은 감각적인 만족인 것 같다. 이제 손을 이렇게 입안에 넣고
이제 서킹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빠는 과정. 거기에서 느끼는 감각적인 만족. 자, 그래서 엄마가 어떤 중재를 선택을 하셨냐면 10분마다 감각 자극을 느낄 수 있는 새로운 장난감을 선택할 수 있게 시간을 정해서 기회를 주고 대체 자극에 관심을 보이게 되면서 보영이의 손가락 빠는 행동은 감소했다. 자, 이 서킹하는, 그러니까 이렇게 음, 무언가를 이제 입에 넣고 빠는 이 행동과 비슷한 종류의 어떤 그런 대체할 만한 뭐 그 추위라고 많이 하잖아요, 그죠? 치발기 같이.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도 뭐 초등학교 그 학급에서도 이제 자폐 스펙트럼 좀 심하고 이제 감각 추구가 심한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하루 종일은 아니더라도 이렇게 추위 입에다 넣고 이렇게 씹을 수 있는 그런 이제 감각 그 놀이 도구로서 요거를 이제 목에다 걸고 다니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필요할 때마다 손가락 빠는 대신 그렇죠. 어, 손에 잡히는 뭐 장난감을 입에 넣는 대신 이 추위를 사용할 수 있도록 액세스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데 자, 엄마도 이렇게 했고 그렇게 했더니 손가락 빠는 행동은 많이 줄었다. 이렇게 보고를 이렇게 이제 좋은 예가 되겠습니다. 자, 연구 사례를 또 한번 볼게요. 자, 이것도 림버그랑 이와타가 이제 어, 하신 거니까 굉장히 또 한번 눈여겨볼 만한 이제 그런 연구가 될 것 같은데 2003년도에 이제 자바에 나왔던 건데 이게 그렉 헨리 이제 그 헨리 박사가 또 여기 참여를 하기도 한 것 같은데요, 그죠? 자, 심각한 지적장애 진단을 받은 성인 대상자로 이제 선정을 했어요. 3명. 이분도 이분들의 이름은 뭐 줄리, 로라, 로버트 이렇게 써놨는데 자, 행동의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의 유형은 자, 손으로 입을 과도하게 벌리는 자해 행동, 머리를 때리는 행동 또는 팔을 세게 문지르는 그래서 결국에는 머리 껍질이 벗겨지거나 그 스키니 그 피부가 이렇게 손상되는 그런 자해 행동을 얘기하는 거겠죠. 자, 이런 행동들을 보이는 3명의 대상자입니다. 자, 행동의 기능 분석을 해봤더니 실시해 봤더니 언론, 그러니까 외부 자극이 없는 상황에서 가장 많이 발생했다. 자동적 강화로서 감각 추구라고 본다는 겁니다. 자, 손으로 입을 이렇게 과도하게 벌리는 이 행동을 사실 감각 추구라고 보기에 참 어,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기능 분석을 통해서 이제 그렇게 가설적으로 이제 결정을 한 거죠. 비유관 강화를 적용을 해봅니다. 자, 기초선에서는 분명히 아주 높은 횟수로 1분당 그 자해 행동이 굉장히 높은 수치로 나타났었는데 이 다양한 세션 길이에 걸쳐서 이 선호하는 여가 활동들을 지속적으로 제공을 했다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랬을 때 자해 행동의 그 빈도가 떨어진 걸 볼 수 있다. 자, 두 번째 그 BL은 기초선인 거고, 네, 두 번째 NCR 여기가 이제 치료가 시작이 된 부분인데, 요 부분 그 NCR의 그 구멍이 뚫린 이 그 점들, 요쪽 연결되어 있는데, 요거는 이제 대체 행동으로서 우리가 준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추위를 입에 물고 있게 한다거나, 차력을 손에 들고 있게 한다거나, 이렇게 어, 도전 행동으로 볼 수 없는 대체 행동적인 어떤 그렇지만 감각 추구가 가능한 그런 행동들을 하는 빈도가 높은 반면에 자해 행동, SIB는 지금 바닥에 다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행동이 지금 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세 대상자에게 비슷한 지금 패턴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비유관 강화를 이용한 이 자동차 강화가 문제 행동, 어려운 행동에 효과적으로 작용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그런 연구 사례가 되겠습니다. 자, 비유관 강화를 좀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앞서서 봤던 정적, 부적, 자동적 강화 요거에 대해서 이제 이해를 하셨고 그다음에 이제 효과적으로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계속 말씀드리는 게 기능 평가를 통해서 이 정확한 기능이 먼저 확인이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 행동을 왜 하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왜? 그러면 이 왜를 사실은 동기 조작에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기능 평가가 무엇보다 우선시 되어야 되고 비관 강화의 효과성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강화가 되는 자극, 그 강화 요소로서 이 자극이 제시가 될 때 좀 이렇게 그 양과 그 질, 그러니까 좀 더 너무 이 간격이 떨어져도 안 되겠죠. 너무 조금 줘도 안 되겠죠. 그죠? 양과 질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후속 결과,
속어와 같이 사용되었을 때 더 효과성이 뛰어나다. 자, 그리고 이 우리가 이제 기능평가를 했다고 해서 기능평가를 그래서 이제 잠정적인 어떤 강화 요소를 파악을 했다 하더라도 변할 수 있다라는 걸 항상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좀 다양한 자극을 주기적으로 변화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추위가 안 되면 또 입에 먹을 수 있는 껌. 왜 그래서 어떨 경우에는 뭐 껌, 오징어 다리 그래서 뭐 비슷한 종류의 기능을 제공하는 감각이긴 한데 한 가지만 계속적으로 제공을 했을 때 뭐 포만 상태 또는 뭐 지겨워질 수도 있는 거다. 그리고 이제 그런 요소들을 고려했을 때 좀 다양한 자극을 준비해서 주기적으로 변화해서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합니다. 처음에 이제 비유관 강화를 시작을 하실 거면 좋은 조건에서 제시하면서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분마다 한 번씩 과제 회피를 위해서 이제 문제 행동을 일으키는 그런 경우라면 5분마다 한 번씩 비유관 강화를 실시를 해야 되는 거예요. 5분마다 한 번씩 쉴 수 있게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더 좋은 조건에서. 자, 침을 가지고 노는 행동이 분명히 나타날 때가 됐어요, 이제. 좀 심심하고 무료하니까. 그러면 그 전에 미리 이것보다 훨씬 더 재미있을 만한 더 좋은 조건에서 양과 질을 고려해서 제시가 돼야 효과성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요렇게 이제 그 선행적인 부분을 요렇게 다루었으면 마지막에 그 후속 결과를 봤을 때 DRO, 그 타행동 차별 강화. 그래서 어, 침을 가지고 놀지 않고 뭐 다른 그와 유사한 종류의 막 예를 들어 손을 이렇게 비빈다거나 이런 행동을 했을 때 잘한다고 해주셔야 되는 거죠. 그 우리가 타겟으로 하고 있는 이 행동을 제외한 그와 유사하지만 비슷한 기능을 제공하긴 하지만 다른 종류의 행동이라면 계속적으로 강화해줘서 그 행동을 계속 만들어내가는 과정, 요거를 통합 중재 안에 포함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기초선을 잡는 과정에서 이 행동이 얼마나 자주 발생하는지 요 시간감을 설정하는 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 비유관 자극과 강화 자극과 빈번하게 접촉할 수 있도록 그래서 굳이 그 어려운 행동, 문제 행동을 하지 않아도 필요한 강화적 요소들을 만족시킬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시간값 설정하는 거 보통 평균 내서 하는데 자, 예를 들어서 뭐 이 친구가 기초선을 잡아왔더니 평균 10분마다 한 번씩 일어나서 교실을 돌아다닌다고 해요. 그러면 비유관 강화는 그거보다 훨씬 이제 그, 적게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8에서 9분마다 움직일 수 있는 쉬는 시간을 제공을 해야지 어, 또 효과성을 볼 수 있습니다. 비유관 강화의 장점이라고 한다면 뭐 활용하기가 용이하다. 요거는 뭐 지금 앞서서 보셨던 연구 사례만 봐도 그렇게 어려운 것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그 기능이 뭔지 모른다 하더라도 뭐 좀 더 관심을 자주 준다거나 또는 어, 그 자극을 좀 이렇게 자기 자극을 이제 추구하는 그런 이제 아동 대상자라고 한다면 좀 그런 것들에 항상 노출될 수 있는 좀 자주 제시가 돼서 풍부하게 자극이 제시될 수 있도록 하는 거. 요거를 가져가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활용하기는 용이한 편이에요. 그래서 긍정적인 학습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 그래서 도전 행동 후에는 긍정적 반응을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죠? 항상 안 돼, 하지 마, 또는 무시당해야 되고 그런 반면에 일단 선행적으로 어, 들어가는 중재들은 긍정적인 학습 환경을 조성할 수가 있는 거.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이제 이런 말들을 이제 많이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비유관 강화는 학습에 방해가 되는 행동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많이 도움이 되죠. 속어 폭발을 약화시킬 수 있다. 보통 우리가 이제 전통적으로 사용하는 방법들은 그 원하지 않는 행동이 나타났을 때 이제 강화를 지연시킨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다 보면 그, 그 강화 인자와 접촉하기 위해서 행동이 더 수시로, 더 강하게 나타나는 이 속어 폭발이 일어나는데 우리가 비관 강화로서 강화 인자를 미리 그 행동 전에 미리 많이 이제 제시를 하게 되면 속어 폭발을 갈 이유가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약화시킬 수 있다. 기대하지 않은 바람직한 행동을 강화할 수 있다. 이게 미리 이런 자극들, 긍정적인 이 아동에게 어떤 대상자에게 이 강화적인 요소들을 줄 만한 이런 그 환경들을 만들다 보면은 내가 기대하지 않았던
그런 행동들이 나타나고 또 그러면 그게 또 강화가 되는 그런 상황들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비유관 강화의 장점이다. 단점이라고 한다면 어, 좀 너무 자주 이렇게 그 행동과는 무관하게 강화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죠? 시간에 기반해서 그러다 보면 오히려 바람직한 행동에 대한 동기가 감소될 수 있다. 그래서 차후에는 꼭 대체 행동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가주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비호감만으로는 대체 행동을 가르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대체 행동을 대체 행동대로 강화해서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 그런 시스템이 꼭 필요하고, 이제 비유관 강화라고 했지만 그 설계를 잘못하다 보면 원하지 않게 도전 행동을 강화할 수 있다. 나는 침을 뱉어서 노는 행동, 그거를 타겟으로 해서 비유관 강화를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어, 뭐, 매 10분마다 한 번씩 찰흙을 하거나, 뭐, 손으로 이렇게 노는 장난감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다고 할게요. 그런데 그 10분 언저리쯤 되려고 했는데, 갑자기 이 침을 갖고 노는 거예요. 그죠? 이 행동이 생각보다 빨리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어 나는 우리 이제 종사자들은 이제 거기 때문에 이제 시간을 기반으로 한 강화 전략이기 때문에 일단 10분이 됐기 때문에 이제 강화를 줘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우리 대상자 입장에서는 이 도전 행동이 사실은 강화가 되는 그런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자, 부적 강화에 의한 부분일 때 수업 진행에 지장을 줄 수가 있다. 뭐, 물론 그럴 수 있겠죠. 앞서서 계속 얘기했던 어떤 과제 회피적인 행동들. 그래서, 어, 이제 수업을 진행을 하다가, 이 친구가 분명히 이제 보건실에 가려고 할 거예요. 15분 지났으니까 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그 전에 이제 쉬는 시간을 제공을 하다 보면, 쉬는 시간을 너무 많이 제공하다 보면 해야 될 과제를 다 못할 수가 있는 거죠. 진도를 못 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전체 이제 수업하는 친구들한테 지장을 줄 수도 있다. 그죠?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정적 강화, 부적 강화, 자동적 강화를 이용해서 비유관 강화 절차가 들어갈 수 있고, 자, 요거는 그 사회적 관심의 특정 강화제는 뭐 미리미리 관심, 뭐 혐오 자극이면 미리미리 쉴 수 있도록 그리고 특정 자극을 제공해서 굳이 뭐 손가락을 빨거나 머리를 때리거나 뭐 이런 행동을 통해서 자동적 강화를 받지 않아도 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 이게 비유관 강화의 어떤 전체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효과성 개선 부분에 대해서 얘기했었어요. 그죠? 그래서 강화 자극의 양과 질 얘기했었고 강화물 선호도를 수시로 점검을 해야 돼요. 그래서 좋아하는 것들 그리고 도대체 왜 이 행동을 하는지에 대한 기능이 계속적으로 변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예민하게 점검을 할 필요가 있고 행동의 기능 평가에 대해서 이제 강조했었고요. 그거에 따라서 도대체 무엇을 원하는 행동이냐, 요거에 따라서 그 모양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리고 NCR을 강조한다.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 조금 더 촘촘하게 들어가 준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타겟이 되는 도전 행동이 아니라면 그거와 비슷한 정도 행동이라면 계속적으로 강화를 해서 대체 행동을 개발하는데도 신경을 써줘야 행동이 조금씩 이렇게 개선되는 이제 그런 효과를 볼 수 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퀴즈도 있고, 그리고 나서 뭐, 실제 현장에서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도 이제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자, 일단은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마치는 걸로 하고,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